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OECD 한국 최저임금 법인 세율 인상 우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 제목입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는데 국제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건조한 분석만 하기 마련인데 특정 정부의 특정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조선일보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한국 파트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3페이지 중 최저임금 부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구의 소득 형상과 소비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이해 부분까지 확대되는 수출 회복세 그리고 정부 혁신으로 보다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부분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문장 드라이하게 병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례적인 조목조목 비판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은 포맷이고 게다가 한국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거 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셨네요. 저는 다 쳐다봅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해외에 나온 보고서나 해외 기사나 해외 사례 얘기하면 다 찾아봅니다. 저는. 예.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예. 훌륭하다. 조선일보.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특활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송금한 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기조실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 등으로 특활비를 추가로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해외 유출 그리고 착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주준희 기자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왔던 바 또 JTBC가 특종을 네, 어려부터 얘기하는데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사실 영화에 일부 들어있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연이 이렇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말하자면 은퇴를 대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그 1년인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마음에 들었나 봐요. 2006년이었습니다. 예,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날씨도 좋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고 일종의 거점을 만들어서, 예, 연구원 자격으로 이후 본인의 활동 거점으로 계속 삼으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렸다. 예. 이거 하나 하고 어제 이제 JTBC 보도는 안 나왔는데 캐나다에 가족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있기도 있는데 그 캐나다 쪽으로도 이 빼돌린 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외교 행랑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저희가 예. 지나간 다음에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럴 때 수행하는 국제원 직원들은 두고 혼자서 캐나다를 넘어갔다 왔다. 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빼돌린 특활비가 혼자 다 착복한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
네, 또 주진우 사실은 기자가 자신의 책에도 그런 네. 내용을 썼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따져봐야 하고요. 게다가 이제 캐나다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자원외교 의혹 중에 하나인 그 하베스트 인수. 그건 하나로 뭐 2조 이상 손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혹은 자원외교 의혹 사건인데 그 손해를 본 그 하베스트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거고요. 예. 그때 그 거래 은행이 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는 곳인데 저 뉴스공장에서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농협 210억 투자 사건 그 사기 사건의 거래 은행도 똑같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 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런 돈이 사라지는 의혹이 많았고 의혹 사건이 많았고 은행도 같은 은행이고 원세훈 국장도 캐나다로 그 특활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미국으로 왜냐하면 계좌가 나왔으니까요. 미국으로 건너간 특활비에 대한 의혹이 이제 제기돼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압수수색했는데요. 강남 사무실과 원세훈 전 원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압수수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와 자료 그리고 개인 메모 등이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는 뭐 미용 시술이다 또는 뭐 개인 주택 구입이다 이런 전형 의혹이 있고 수사 중인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되는 이 돈은 해외로 빼돌려진 의혹인데 이제 미국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캐나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두죠. 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는. 예.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가 아니라 해외로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네, 입금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정원이 스탠포드 대학 특정 연구소로요. 네, 연구소에다가 돈을 20억이나 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국정원이 그런 이제 물증 하나가 나온 것이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다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더 나오겠죠. 예.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저랑 주진우 기자가 주장만 하던 것이 그때는 사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게 또 하나 나왔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스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세무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에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사는 2012년에 이어서 4년 만에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의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서 이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이 국세청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는 끝냈다라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 회계 자료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국세청에 관련된 자료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조사예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직후에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라고 12월 9일 직후죠. 예. 직후에 국세청이 갑자기 다스에 대한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것처럼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되면 정권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겠다. 보수 정권으로 싶어서 갑자기 미뤄왔던 일들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당시 정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받아두고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또 빠른 시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세무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하필 이때 세무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끝났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스 쪽에서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미국 공장 엘리바마 쪽에서 이제 비자금이 움직인 의혹도 주준 기자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좀 이상한 시점에 이상한 타이밍에 세무조사였고 이 세무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후속 기사도 나올 법합니다. 네, 매우 이상한 세무조사다. 여기까지는 해두고요. 다음은요.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무렵에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지금까지 3차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4차례라는 건데요. 어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밝힌 바입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는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래서 숨겼겠죠. 뭐 왜 숨겼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나머지 했다고 하는 장소들은 개소식 센터의 개소식 창조경제인가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죠. 나머지는 청와대. 뭐 이래서 이것만 가지고 공식적인 면담이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번에는 별도 독대를 안가에서 했다는 건데 그래서 숨겼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났던 걸 숨겨오다가 한 번 더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관련해서는 다음 달 18일에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뭐 굳이 3번 만났는데 4번째 만나는 걸 안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안가에서 독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때는 무슨 생각하라고 그 바로 직전의 만남은 아마 전후에 그때 만났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은 이때 만났다고 주장했었죠. 법원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정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검이 파악했던 대로 그 전에도 만났다는 게 이제 추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진술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뉴스를 제가 비슷하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게다가 국세청이 왜 하필 12월 9일 직후예요. 12월 9일이면 그 탄핵안이 가결된 날인데 가결된 당일날 국세청이 갑자기 세무조사했다는 것도 당일까지는 아니고 그 직후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 시점입니다. 그게 이상하네요. 혹시 미리 국세청이 한번 훑어보고 이런 걸 조심하라고 이런 걸 대비하라고 하려고 그런 건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후속 취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사안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도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리는데요. 신광열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야, 국방부 전 장관과 국방부 전 실장,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총 책임자 2분은 석방이 됐고 이제는 이제 국정원의 댓글 공작 책임자들이 구속적부심을 똑같은 곳에 신청했어요. 청구했어요. 이 3차장은 핵심 그 혐의가 외부에 일종의 양지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비들, 국정원 오비들을 활용한 국정원 댓글 작업에 수십억을 지급했다. 거기 책임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 18일에 영장이 나왔는데요. 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신광열 부장판사가 과연 이 정도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까지 국정원 3차장이면 원세훈 바로 아래란 말이죠. 그렇죠. 원세훈 이미 구속돼 이렇게 수감돼 있으니까요. 3년이 확정. 거긴 이미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3차장이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댓글 공작의 최고 책임자급인데 지금 국방부 전 장관을 석방하자 상관이 석방되는데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 부하는 석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자면 석방됐다고 치면 여기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까요? 신강렬 부장판사가 사이버 사령부는 최고 책임자들을 석방했고 이제 국정원 쪽도 남아있는 특히 오비들 국정원 은퇴한 사람들 중심으로 꾸렸던 외곽팀에 지급한 돈 혹은 지시한 혐의 이거 가지고 구속된 사람 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르면 오늘 안, 느리면 내일 결정이 됩니다. 네, 내일 또 이정렬 부장판사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기 중입니다. 네. 참.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익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 교육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한 바가 있는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폭로인데요. 자신이 20년 가까이 국정원에서 일했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유 전 실장이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 교육을 했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너희가 이 정부를 거스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자세로 강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가가지고 왜 정신교육을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이후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자체가 코미디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온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뭐 불렀다라고는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만난 건 사실입니다. 국정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강연하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 예, 간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정신교육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을 전한 것과.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리얼미터 미니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국정원이 모든 수사권에서 손을 떼는 내용의 자체 개혁 법안을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이름도 바꾼다고 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지난 18년 동안 써왔던 국가정보원 이름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면 대안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굉장히 낯서네요. 대보원이 되나요? 네. 대정원이 되나요? 뭐라고 약칭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에 과세가 임박했다라는 SBS 보도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에는 여권과 과세 당국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시점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왜 재벌편을 들어요? 국세청 얘기는 2007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얼마 안 돼요. 90%가 중징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당은 무슨 소리냐 2008년에 불법 범죄 행위가 확인됐으니까 그 이전 5년 이렇게 되면 이제 몇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세 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조금 퍼센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세금을 조금 내자고 기간 가지고 여당과 지금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 잘 다루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발리에서 화산 폭발.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 분화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최초라고 해요. 최초로 그 자국민 귀국용으로 전 세계를 보냈는데 최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지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가 갔다는 얘기만 하고 그게 외교부에서 직접 보낸 최초의 전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 교육시키려고. 재밌는 뉴스인데 별달리 보도가 안 되길래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자, 대통령 지지율 한 1~2% 내에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1~2% 이내에 올라가나 내려가나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지만 내용 분석을 해보면 흐름이 좀 잡히긴 합니다. 그 4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폭 빠졌습니다. 빠질 때가 조금 되지 않나 싶은데요. 1.8%포인트 하락해서 71.2%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오른 23.9%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북한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내렸나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일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27일 월요일에는 72.5%, 28일 화요일에는 70.4%, 29일 수요일 어제죠 71%로 올랐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 화요일 날 약간 내려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예, 약간이 아닙니다. 29일 수요일의 그 구성은 28일 전날 500명하고 당일날 500명 구성인데요. 전날 화요일날 500명은 69%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는 7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미사일 이제 조금 더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73%로 올랐고 500명 분이 화요일 날은 70%대로 69% 예, 69.4%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면은 29일 일간 집기가 71%인데 이렇게 분리해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제 그 나왔던 그 하루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이 그게 아니군요. 예, 이 빠진 것은 오히려 탄도미사일 발사되고 나서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화 사이에 있었던 주요한 뉴스 중에 언론이 많이 다룬 거는 김관빈 맞습니다. 임관빈 제가 쭉 훑어봤는데 네, 그게 가장 크게 예, 김관진 그 임관빈 그 지난 주 후반에 이제 잇따라 그 석방되는 과정 속에서 주말 또 월요일까지 그 일부 언론 그러니까 주요 보수 언론이죠. 그 속에서 논란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보도가 확산됐고 죄 없는 사람이 이제 풀려났다는 식의 보도가 보수 매체와 정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거기 노출됐던 뭐 50대 이상이나 혹은 뭐 영남 지역 이쪽에서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역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판사가 죄가 없어 풀어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세부 분석을 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는. 50대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무려 6.7% 정도가 빠졌고요. 예, 보수층에서도 많이 빠졌고, 주로 그렇게 보수 매체가 사실상 종편까지 해서 총동원된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네요. 예,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보수층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진보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보면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무려 94.6%가 어제 일간 기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쪽에서는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결집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당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민주당 역시 0.5%포인트 하락해서 51.3%고요. 떨어진 그 지역이라든지 연령은 거의 대통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60대 이상 보수층 영남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2%포인트 상승해서 18.6%이고요. 아마 일종의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논란, 그 보도의 확산, 그 영향을 반사의 이게 아닌가 싶고요. 바른정당은 0.4%포인트 하락해서 5.1%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주 초중반까지 상승세를 거의 7%까지 갔다가 주 후반에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하락해서 1.4%포인트 하락해서 4.7%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의원 논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했습니다.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4.7%이고요. 여전히 이번에는 정의당과 함께 4주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그게 이제 갈등이 계속 보도되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초선 의원들이 그 집단으로 통합 논의 중단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성엽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마저 알려주는 조사는 뭡니까? 예,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을 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우 10만 원 정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예, 설날도 다가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가 이렇게 올리는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기존 3호식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 규정해야 된다가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사항의 인상 찬성이 47.4%가 나왔습니다. 완전 절반으로 갈렸네요. 완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저희들이 이 그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시행이 되었죠. 김영란법이. 그 시행 직전 8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기존의 그 규정을 엄격 시행해야 된다가 59.3%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논란이 되었을 때 50, 10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찬성이 49.6%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농축수산품에 한정해서 선물만 10만 원 올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조정하는 여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 농수산물 한정에서는 그 올리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0, 50대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꼭 그 청탁이 아니어도 네네. 선물을 하고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액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40, 50대 사업하는 분들이나 성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여기 반대하고 네. 40, 50대 연령대로 보자면 그렇게 갈리는 것도 있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성향, 진보적인 성향이 조금 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성향은 어떤 상향 조정을 찬성하는 거,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은 어떤 엄격 적용을 의사한데 약간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슈와 다르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역보다 이거는. 직업도 그렇고요. 직업이나 네네.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요? 네. 조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정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과 자동검사 혼용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5%이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음악 다들 아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없나요? 뒤에 누구 어떤 안민석? 디그니티, 엘레강스.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총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이자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죠.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의원이 3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자타 공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 당선 후보, 예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일단 관전평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제 남의 집안일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역시 국민들 역시도 네. 지금 이 자한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 적폐 청산하려는 것인데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짓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신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그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지금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한 독하게 청산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그리고 이런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또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둘 리가 없죠. 그러나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은 가지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정도원 의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거는 반 김성태, 그러니까 즉 친박 쪽의 성향의 내지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때로 출전을 해서 1대1로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계신데 2등 하는 사람에게 결선 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차는 김성태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근데 대단히 가반수를 높고 못 얻죠. 근데 가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단일화를 할 때 2등을 원내대표 시키는 그때 어떻게 결론 날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본인 선거라서 뭐 그래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향후 여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뭐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뭐 하등에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은 그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돼서 응징해 주십시오.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서 여야 관계 잘 가져가고 또 정부와 또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건 말해 이건 뭐 하든 말든 그게 뭐 하여튼 뭐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심재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재철 부의장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헌법 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로 이제 형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내란죄까지 언급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 보수 정권 뭐 쉽게 말하면 뒷구멍 캐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심재철 부의장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뒷구멍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맨날 과거 지사 그냥 지난 일 덜쳐보고 또 뭐 그것도 그걸로 가지고 이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검찰은 수사하고 그렇게 지금 가는 정국이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뭐 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저는 지금 이 보수는 절대절명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저희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진면모를 위해서 바뀌자.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김성태 의원님을 이렇게 백업하죠? 뭐 백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영국의 보수당의 이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가 거기에 아마 홍 대표가 상당히 많은 김성태 의원님하고 영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영국이 이제 가령 보수당이 이게
지주 귀족들 정당인데 이게 4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위기가 왔거든요. 그 위기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쉽게 말하면 사회개혁 특히 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뭐 엄청난 계획적인 조치를. 그런데 영국의 보수 정당도 부패 정치를 옹호했나요? 예? 부패 정치를 했어요? 부패 정치 많이 됐죠 거기도. 영국의 보수 정당이요? 영국의 보수. 그래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부패로 비리로 축적한 부정재산을 몰수하자는 특별법에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 몰수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 아닙니까? 그죠? 네. 국회 법사위원들 중에 그 법을 위해서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최고의 법조인 박범계 간사 이런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소위위원장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법안 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렇게 따져야지 왜 맨날 그거 안 되는 걸 저희 당한테 문제를 제기해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김성태는 빼고 다른 분들은요? 그 안민석 의원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북토크 콘서트는 이제 대강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시라. 뭐 책장사는 이제 거의 마쳤습니까?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요. 최순실 재산 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MB 재산 몰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원하는 해달라고 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왜 국회가 이것을 뒷전을 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루는데요. 자유한국당 간사라는 분이 이 법은 쓰레기법이다 이거. 이건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논의조차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왜 이걸 반대하는 법조인들 거죠? 위주로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거에 왜 반대를 하죠? 법사위에서는 이 법의 성안 성립 또 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의 법조인들도 거기에 서명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5명 동의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105명 그러니까 16명이 동의가 안 된 사람. 우리 민주당 정당이기 때문에 100%가 다 안 해요. 그거 16명이 주로 법조인들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도 그렇고요. 안민석 의원이 열과 성과 의지를 다해서 최순실이 사익을 편취한 그런 불법한 재산 축적이 있다면 그거 몰수하자는데 요 동의를 일전에 하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순실 재산 몰수는 찬성하는데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요 사안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저희가 매주 20분씩 했어요. 한 5개월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지가. 요 사안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법부 이제 이 김관진, 이런 임관빈, 영장 심사 결과 석방 이런 논란 가지고죠. 이 적폐놀이 3인방이 계시잖아요, 그죠? 적폐놀이 3인방은 안민석 의원님이 또 그 맨 앞이더만. 안민석. 저에게 그런 훈장을 달아줬습니까? 그렇지. 송영길, 박범계 의원 이렇게 이 세 분이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이 참 대단해요. 적폐 청산 홍위병이고요. 그 홍위병 역할을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훈장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그 홍위병들은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적폐 판사들을 향해서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안민석 의원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시지만은 그것도 수도권 내리 4선의 집권당 중진 의원으로서는 이제 이런 용어 선택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적절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국민들이 웬만큼 또 지지자들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냥 저희들이. 아니 불의를 보고 이 법원이 법원이 성역 불가침 명령도 아니고요. 이 법원의 불의를 보고서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김관진 석방이요. 두 가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째는 MB 구속이 거의 특미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관진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의 무기 거래 의혹 이것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3월 16일 날 뉴스공장 이 자리에서 뉴스공장 때문에 이런저런 뭐 제가 고초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은 제가 삼성한테 완전 찍혔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의 재판을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법원에서 사위가 맞긴 맞는데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지 않았다.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한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생뚱맞은 논평을 법원에서 내고 다음 날 그 판사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대다수의 양심적인 판사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 성향의 그런 판사들을 향해서 적폐 판사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저는 이러면 안 됐는데 저보고 이름을 대서 개인의 신상까지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적폐 판사라는 것에 주목을 했지 이름을 제가 지칭한 적이 없는데. 자. 제가 한 말씀 이름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이 분립된 거예요. 아니, 법원이 성역 불가침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장악한 법원이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죠. 어떻게 집권당은 권력을 장악한 이 세력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어대면은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석방 자체는 안민석 의원께서 또 보시면은 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좀 유리한 판단을 이렇게 내리는 또 법원에 대해서는 아주 입이 닳도록 칭송하시고 본인한테 본인이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또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 판사로 규정하고 국민하고 떼창으로 욕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이재용 판사를 저 최순실 그러니까 후견인의 사유로 정한 게 그게 잘한 겁니까? 그건 오래된 이야기고. 그런 거는 좋은데. 김관진 석방 잘한 겁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세요. 김관진 석방 잘한 제가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은 명식이 집권 여당이 이런 반법치 기류를 갖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행성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한마디로 상권 분리 나아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이틀게 하는 수준이죠. 상권 분립 지켜야 되죠. 지켜야 존중해야 되는데 석방이 잘 법원에 부당한 한 가지만 여쭤봐 주십시오. 김관진 석방 잘 된 겁니까? 아니 김관진 석방 잘한 거예요? 구속 정부심의 이런 유무심 판단과 별개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구속시킬 때는 도주 우려 있다고 구속시키고 풀어줄 때는 도주 우려 없다고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풀어주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이게 정당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강렬 판사가 정유라 2대 입학의 특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숙 학장 또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옥시 아시죠? 옥시 이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는데 왜 이런 사실은 왜 애매합니까? 그럼 제가 그분의 마음에 들죠. 제가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제가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단지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모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분 이름이 신광렬입니까? 저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단지 그분의 판결 행위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왜 김관진을 저렇게 풀어주느냐. 김관진을 풀어준다는 거는 MB 구속을 안 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민주당 집권 체제는 사법부의 이제 판단까지도 이제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면서 항상 상권 분립은 존중하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가지고는 비판할 수가 있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고 그 법이 잘못됐다면 또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해야지 판사가 이런 민주당 주장대로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적폐 판사다.
김총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왜 MB는 구속이 안 되고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됩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지은자는 혹독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우리는 잠깐만요. 의원님. 많은 희생을 원내대표 되면 나오십니까? 예? 원내대표 때 계속 나오십니까? 저는 해보고 하는 이야기지. 되지도 않고 쓰고 뭐. 방금 시간이 잘못 나갔네요. 네. 이 코너명 제안이 계속 쏟아지는 코너. 지금까지는 이제 저거의 빡침. 3주째 가지고요. 예. 그 사이에 또 온 코너명들 박수무당이 있고요. 예. 박수무당. 그리고 상쾌한 빡침도 있고요. 정치 예체능도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중에 혹시? 이때까지는 적과의 빡침이 가장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특히 김어준 총수를 아침에 보러 가니까 더 안녕 못합니다. 당이 안녕 못하니까 안녕 못하시겠죠. 예. 국가가 안녕 못합니다. 예, 북한이 ICBM 쏘아대고 예.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로 롯데는 제외시키고 뭐 관광을 푼다 하지만은 찔끔찔끔 대국의 자세가 아니고 저는 항상 국가를 걱정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싸우고 있고 아주 안녕 못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안녕한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싸워봐야 국민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싸워봐야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뉴스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새. 뉴스 나오면 뭐예요? 히트 하나 없이 잽이나 날리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 국민당이 그 정도 하는 거 뭐 국민 생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국민생활하고 관계없는데 국민의당 그 소속 의원들과 구성원들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까지는? 뭐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길로 가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는 이제 돌아설 생각이 전혀 없이 통합으로 쭉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은 있겠어요. 가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고 올드웨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통합 반대 세력들이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일치월장합니다. 아주 많이 돼서 아마 오늘 저녁 때 초선 의원들이 더 뭉쳐서 네.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겠다. 그게 20명 넘어갑니까 이제는? 네, 확실히? 넘어갑니다. 확실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넘어갔고요. 어제 네. 광주일보 호남 23명의 전수조사에 의거하면은 네. 20명 통합 반대, 찬성 2명, 유보 1명. 그러나 결국 그분들도 지역 정서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통합이냐 아니냐 하고 최종적 결정 순간에는 통합 반대로 돌아설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본인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명운을 여기다 건 것 같은데 여기서 돌아서면 바보 되니까 돌아서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을 하는 방법론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도부가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총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당원 투표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비호남권, 수도권에는 조금 다릅니다. 영남권이나 충청권 이런 곳에서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여기에는 아주 당선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은 국민의당은 뿌리를 심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의원들이 있잖아요. 기초의원들은 1구 2명, 3명, 4명까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두 명씩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은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
하는 일리 있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광역이고 기초고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이러한 것들을 한석도 예.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전당대회를 소집해야죠. 전당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호남계 의원분들과 호남에 계신 분들의 정서는 다를지 몰라도 다른 원외 지역구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물론 지역구의 대의원 뭐 대표당원 이런 것들을 배분하지만은 절대 다수가 당원들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또 거기까지 가면 사실상 분당 사태인데요. 엄청난 부담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때 그 당이 견디겠어요? 그럼 전당대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교수. 예. 대구 영남대학교 교수신데요. 이분이 아주 좋은 안을 내놨어요.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 논도 중단하고 예. 그 대신 서명운동도 즉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운동도 반대하는 분들도 그만하고 스탑해라. 예. 당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나서서 일선으로 가라.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역시 박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웃어요? 네. 역시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도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 계속 그 길로 계속 가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반대하는 대로 새를 모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관전하기로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몇 명 나가더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나가주면 고맙겠다. 갈 데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 20여 명 반대한다는데 반대하는 것과 탈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 뭐 탈당해봐야 몇 명 하겠냐. 그분들 나가면 탈호남 됐다. 구세력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더 좋다. 내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안철수 대표는? 일부 몰직학한 공장장처럼 우리 국민의당이 깨지기를 바라는 관전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란다기보다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그래도 합쳐서 잘해라 하니까 공장장의 수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망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출연해서 잘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만나서 8명이 만나가지고 다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합은 반대하지만은 평화개혁연대처럼 정책연대를 하자. 그 서명을 하고 그것은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양쪽 다 자제하자는 거잖아요. 자제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개혁 입법의 총력을 경주하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에 10여 명 넘는 초선 의원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통합 반대한다고 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계속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오늘 또 지금 지방에 뭐 대구 쪽에 가신다는데요. 그쪽에 가면은 당연히 그 지방 의원들 한두 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합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몰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좀 막말도 하고 가고. 예.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거. 예. 그거 이제 없어진 얘기를 왜 또 싸가지 얘기를 들고 나와요.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뭐랄까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예. 뭐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발전.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건 뭐 서로 두 분이 또 우리 김기옥 회장이 먼저 가서 대표님에게 자기가 결례를 했다라고 예. 하니까 안철수 대표도 싸가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없는 예.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예.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예. 사실 막말 제일 잘하는 것은 김어준 공장장 아니에요. 대표님보다 못합니다 제가. 저는 상당히 품이 있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무튼 평행선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낮은 단계의 서명 운동을 하자. 어떤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이 아니라 예.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해서 예. 그러한 서명을 받을 겁니다. 대표님은 어떻게든 통합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당을 잘 지켜서 지방선거까지 가자는 주의신데 안철수 대표는 그걸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 결국은 통합해야 한다. 이 양쪽끼리 쭉 가다 보면 서로 이제 만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아니요. 안철수 대표도 예. 지금 분열하자는 건 아니에요. 통합하자는 거죠. 예, 통합.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면은 도로 40석도 안 돼요. 네. 그렇게 나갈 사람 나가라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40석이지만은 그것도 바른정당에서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너댓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11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된 대로 곧 5, 6석으로 줄는단 말이에요. 10석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도 국민의당에서 나갈 사람도 대여섯밖에 안 되니. 그건 대여섯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나가십니까? 글쎄 그건 비밀이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낮은 단계의 통합 반대를 해서 예.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예, 서로 자제하자. 예. 그래서 국회를 밀고 나가고 사실 어제 정책연합 바른정당하고 우리 안철수 당대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하고 더 큰 정책연합을 서명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광주에서 목포까지 제2 KTX 노선을 확정을 하고 이걸로 하자. 그런 정책연합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정책연합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요. 네. 이것만큼 저것만큼 다 안 되면은 그러면 뭐 우리끼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네. 우리 당을 분쇄해서 탈당시키고 분당시키고 하려고 그런 기도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시나요? 제 말은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있으면서. 상선약수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계획도 있긴 있으시죠? 없어요. 표정은 있는데 말만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저 TV에서 얘기해야지. 그때가 되면. 네. 네. 그런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제 배수진이 아니라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다수가 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말라 하는 경고인데 일종의 압력을 넣고 있고 네. 그게 안 통할 그런다고 경우 해서
안철수 대표가 안 할 사람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접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예. 그러면 이더웨이 깨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게 결정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있긴 있군요. 시나리오는 없어요.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공장장처럼 작가가 써주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써주면 참 좋겠는데 네. 대표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계획은 있군요. 예. 자기 혼자 또 결론 내려놓고 그런다고 아니 그 우리는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두 번째 방송 나오셨던가. 그럼 뭐 나가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화나면 나가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없다. 나갈 수도 없다. 이 자유한국당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 좀 전에 단행하셨는데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는 건 뭐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김성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쪽은 이제 탈당하고 복귀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같이 나갔다가 들어온 분들인데 김무성 의원도 이제 만만한 정신이 아닌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어서 원내대표가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도상으로. 그래서 친박도 좀 힘을 약화시키고. 근데 그 다음에 싸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당을 장악하고 싶은데 김무성 대표와 함께 온 의원들도 숫자가 적지 않은데 오히려 홍준표 개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보다는 김무성 개, 범 불린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실제로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오너는 김무성 전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뭐 정치에서는 흔히 예. 적의 적은 동지이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합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건 김무성 대표건 김성태 의원이건 일단 지금은 자기들이 친박계를 몰아내려고 예. 또 합친 거죠 힘을 몰아내지는 않을 망정 좀 약화시켜서 순한 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다니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친박은 친박대로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청원, 최경환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가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라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라 검찰에서 기념사진 찍을 사람들이 그쪽에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뭉치겠죠. 우리가 홍준표한테 주거나 검찰에 가서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이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뭉쳐서 원내대표를 장악해 가지고 야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은 권력에서도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못할 거고 당내에서도 한다. 이런 것이 있겠죠. 저는 이것이 이 자유한국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이명박 이러한 대통령과 함께 그러한 많은 적폐적 일을 했다고 하면은 한국당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홍준표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또 명분상 친박을 쳐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 세력과 손을 잡을 거예요. 손을 잡으면은 저는 이 홍준표 김무성 세력이 일단 손을 잡아서 원내대표도 당내를 장악하리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이제 주인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둘일 수 없으니까 한국당의 태양이 누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홍준표에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청원은 홍준표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홍준표는 문국현 씨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문국현 씨는 조그만 당대표였지만 걸리니까는 그냥 싹
네. 없더래요. 다 포기했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 밑으로 가서 원내 교섭단체 들어가서 이제 숨지기고 살았는데 홍준표는 역시 싸움꾼이라 네. 세게 덤비고 있지만은 홍준표 대표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은 센 척하고 싹 죽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이 만약 된다면 그 다음은 뒤에서 홍준표와 김무성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텐데 결국은 헤게모니는 뒤에 있지만 김무성 쪽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원내대표도 지금 현재 예. 김성태 의원이 그런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될 것 같지만은 예. 또 친박이 얼마나 뭉칠지 모르다. 친박의 뭉침도 있지만은 중도 세력들이 많아요. 예. 이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홍준표, 김무성, 친박 이게 싸워가지고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완충 지역으로 중도적 사람을 내세우자라고 해야 되니까 결국 누가 되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차라리 중도적인 표방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중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더라도 예. 그분이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친박과 비박 그 어느 쪽 한쪽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면은 결국 홍준표, 김무성 싸움이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런 거 잘 맞추시잖아요, 원래. 저는 누가 이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만은. 왜냐하면 김무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니 글쎄 예.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지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실력이 있느냐. 예. 내년 지방선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패배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철수 대표가 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패배는 불을 보듯 화난데 그 책임을 또 안 지고 또 갈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에 진짜 선거인 총선 이때 전면에 나서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한번 붙을 것이다. 또 한번 나올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는 누군가를 그렇죠. 그렇게 것이다. 해서 총선을 이끌고 대통령 후보를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 혹은 자기가 밀어서 보수 정권으로 다시. 김무성은 아직 꼴통 보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진보 개혁 문재인 세력 이 좌파다. 여기에다는 절대 줄 수 없으니까 보수 대통합을 해서 보수 후보를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김무성은 내년 지방선거나 작은 싸움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까지는 치르고 그다음부터는 김무성 대표가 당을 장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네. 그럼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다음 대선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정치인이 나오고 싶은 거야 별거 다. 저도 뭐 별거 다 나오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홍준표 대표가 그때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며 유력한 정치인을 계속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겠죠. 또 서청원 대표가 얘기한 새로운 사실이 발각되느냐. 그 녹취록은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언제 씁니까? 우리 당이 없어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네. 그 녹취록. 우리 김문당에 그렇게 우리 공장장처럼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만 있어서 없어요. 갑자기. 예. 그 내용도 다 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말씀하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꼭 하셔야 했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습니까 혹시? 뭐 국정원 개혁 같은 거, ICBM 이런 게 있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하고
또 검찰에서도 우병우 또 내놨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좀 우리 정치권에서 적폐청산하는데 본격적으로 좀 잘 도와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도와주셔야죠. 예.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안 하시고 꿀꺽 삼키고 오늘 가시고 다음 주는 말씀하시겠죠. 지금까지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원래 굉장히 핫한 코너인 내부자들과 박지원 대표 코너가 오늘 잔잔하게 진행된 관계로 오늘 이 코너가 터져줘야 됩니다. 네. 김진애 박사님 도시건축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게 핫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트럼프가 사랑하는 건축. 대한민국의 두 개 건축물 63타워와 롯데. 지난번에는 이제 트럼프 타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2 롯데 타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거론했던 타워들 롯데. 네. 두 번째 롯데. 근데 뭐에 꽂히셔서 그렇게 근사하다고 그랬을까요? 뭐가 워낙 높잖아요. 높은 거 좋아하는 거죠. 이거 뭐 남성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미학적 관점에서 평가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예, 전혀. 관심 아마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금빛이면 좋아한대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금빛은 아니에요. 예. 금빛은 아니고 이제 좀 하얀색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올라가 보셨어요 혹시?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올라가 안 봤습니다. 주차장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니요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도 거론할 만큼의 일종의 랜드마크니까 일단 높고 세계에서 지금 6위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10번째 안에 꼽히는 거니까 사실은 많이 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세계에도 좀 근사하게 좀 알리고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 정도 빌딩 높이의 빌딩에서 보통 이제 국가의 랜드마크로 네.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거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63타워도 63빌딩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하여튼 석양 때는 또 상당히 또 아름답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타고 가다 보면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서울 사진으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롯데는 이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뭔가 이거 뭐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뭔가가 씌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건축 허가부터 사실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타워 얘기할 때 제가 그게 불법은 없었지만 범법은 있었다 그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작은 범법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법이면 도저히 뭐가 지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편법과 특혜가 있었고 그리고 편법과 특혜가 있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대기업과 이른바 정경유착에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혹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심각하게. 지금 일단 이제 현재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 간단 요약하면 공군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남공항에 활주로를 3도를 틀어가면서 이거를 이제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 국방과 관련된 사안인데 특정 기업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면서 인허가를 내줬다. 인허가를 내준 게 18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그것을 내줬다. 왜냐하면 공군이 안 된다는 이유가 명확하게 합리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공군 장군 한 분은 결국은 스스로 나가셨죠. 아마 잘렸나요? 잘렸을 겁니다. 아마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무척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진 거는 개장할 때. 개장할 때 여러 가지 균열 문제, 싱크홀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이것저것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안전하냐 이것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적폐청산의 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시죠. 이건 롯데하고 이명박 정부하고의 분명히 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있다.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까지는 했습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한 거가 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예. 이 그야말로 정도의 군의 비리가 공항을 예. 가지고 그걸 틀어내면서 이런 정도의 편법과 특혜를 가지고 했던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00층 이상 건물쯤 되면 일단은 국가적으로 다 관심사, 국민적 관심이 국가적 관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다 축복을 해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엠파이어 편이에요. 스테이트 빌딩 보세요. 아직도 자랑으로 삼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 지었는데 예. 아 정말 그거 아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거기도 한번 헬기는 아니에요. 당시에는 경량 비행기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한 60년대인가 그랬는데 그 중간에 그때는 이제 거기도 안개가 많이 끼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안개가 끼다가 한 번은 그 경비행기라고 그러죠. 경비행기가 중간에 충돌을 했는데 한 60몇 층쯤에 충돌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월드 타워 무너진 그 테러로 무너진 예. 그 월드 트레이드 타워하고는 좀 달리 이거는 구조가 제가 100년 전에 그냥 막 석조로 지었잖아요. 그야말로 싸서 지은 겁니다. 물론 철근 콘크리트를 하긴 안 했지만 무너질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하면은 옆에만 부서졌습니다. 그냥 부서졌는데 이제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의 위험을 가지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거를 2009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 그 전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어요. 초고층에 헬기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현대 그거는 역삼동인가 삼성동인가에서 부딪혔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때 이걸 내준 거예요. 민간 비행기도 아니고 공군기가 안 된다는데요. 아니 여기 비행기 전용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데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국빈들 오시면 여기 내리는데 공군 기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걸 해주고 그러면 그 거래 대가는 뭐야? 글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아주 이제 심각하게 이게 3도만 틀었어요. 예. 이제 활주로를 3도를 틀어가지고 거리를 조금 더 확보를 했는데 그 거리조차도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은 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좀 이걸 좀 어떻게 해줘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7도를 트는 안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7도를 틀었는데 그때도 공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못 해주겠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공군이 국방을 이유로 안보 문제를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뭉갤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다 안 됐던 건데. 그래서 그때도 안이 뭐였냐면 10도를 트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0도를 트겠다면 조금 더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도를 트는 거하고 3도를 트는 안하고 이걸 이제 어차피 비용은 롯데가 내는데 이게 1조 2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을 롯데가 또 세이브했군요. 그냥 세이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조 2천 원 정도를 가서 세이브를 했다면 틀려면은 또 10도 정도 틀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것도 좀 틀고 말았군요. 돈 때문에. 10도를 틀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한 거의 2조쯤 됐고요. 3도를 틀면은 한 9천억 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1조 이상을. 거기서 1조 이상을 또 남긴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정도쯤 되면은 뭐가 야류가 없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줬을까 도대체 더군다나 돈 이게 때문이죠, 돈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해에 벌써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만에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때 당시 되자마자 대기업들은요 그동안의 민원들 꼭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들을 다 들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특히 롯데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특이했죠. 이거 당선자 시절에 롯데 시내에 있는 롯데 호텔에 뭐 몇 층을 한 층을 다 뭐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롯데 호텔은 왜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롯데 호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김어준 부장장도 롯데 호텔 좋아하시잖아. 뭐 하면 롯데 호텔로 날아갔다 뭐가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 저는 거기 가서 뷔페 먹은 일밖에 없어요.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롯데라는 이름이 솔직히는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까지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저기 때까지 안 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모든 편법과 특혜와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비읍자가 항상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는 저는
제가 트위터에도 그렇게 날렸지만 신격호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둘이 합작으로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은 저는 하는데 이렇게 신격호 회장이 한 30년 동안 이 100층 이상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부산에도 지금 부산시청 했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도 100층 이상 짓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된 거죠. 근데 100층 이상을 짓고 나니까 항상 이런 거 짓고 나면은 저주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냐. 바벨탑의 저주라고 그럴까 이런 게 생긴다. 롯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보세요. 많이 여러 가지 무너지잖아요. 그 비리 문제는 네. 예. 비리 의혹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다룰 문제고 네. 혹시 건축학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 네.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네. 저는 솔직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그런 항공 사건 빼놓고는 네. 솔직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 기업이 외국 설계 회사가 설계를 했고 사실 뭐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설마 그 문제까지는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설계를 잘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미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미학적으로는 저는 몰랐는데 오늘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어떤 탑하고 왜 사우론의 눈처럼 보이냐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첨탑이 올라가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어요. 아하. 그 사이에 이렇게 빛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우론의 눈처럼 생겼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하든 간에 이렇게 대충 바깥에서 보고 오면은 이렇게 관심도 안 생기거니와 그냥 되게 고개를 돌리고 갑니다. 아니 보고 싶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잖아요.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정도 높이와 이 정도 건축이 그렇게 이제 부패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남긴 건축물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에 대한 저주를 좀 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게 흔쾌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야로가 있을까 봐. 네. 근데 이제 야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많이 왔어요. 뭐 속어다, 뭐 전문 용어다 그런 말 쓰지 말라. 네. 순우리말입니다. 네. 일본 말도 아니고요. 네. 속어도 아니고 순우리말이에요. 근데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근데 찾아보시면은 야로와 야료가 있는데 저는 야로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농수산물 한정에서는 올리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0, 50대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꼭 청탁이 아니어도. 네네. 선물을 하고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액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40, 50대 사업하는 분들이나 성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여기 반대하고 네. 40, 50대 연령대로 보자면 그렇게 갈리는 것도 있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성향, 진보적인 성향이 조금 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성향은 어떤 상향 조정을 찬성하는 거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은 어떤 원격 적용을 우세한데 약간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슈와 다르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역보다 이거는. 네. 직업도 그렇고요. 네, 직업이랑. 네네.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요? 네. 조사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정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과 전원검사 혼용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5%이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음악 다들 아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없나요? 뒤에 누구 어떤 안민석? 디그니티, 엘레강스.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총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이자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죠.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나와 계신 김성태 의원이 3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자타 공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뭐랄까요 후보 당선 후보 예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일단 관전평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뭐 먼저 이제 남의 집안일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역시 국민들 역시도 네. 지금 이 자한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 적폐청산을 하려는 것인데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짓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신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그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지금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한 독하게 청산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그리고 이런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또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둘 리가 없죠. 그러나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은 가지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정두원 의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거는 반 김성태, 그러니까 즉 친박 쪽의 성향의 내지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때로 출전을 해서 1대1로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계신데 2등 하는 사람에게 결선 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차는 김성태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근데 대단히 가반수를 높고 못 얻죠. 근데 가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단일화를 할 때 2등을 원내대표 시키는 그때 어떻게 결론 날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본인 선거라서 뭐 그래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향후 여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뭐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뭐 하등에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은 그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돼서 응징해 주십시오.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서 여야 관계 잘 가져가고 또 정부와 또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건 말해 이건 뭐 하든 말든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후속 취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사안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도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리는데요. 신광열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김관진 전 장관과 윤관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야, 예. 국방부 전 장관과 국방부 전 실장,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총 책임자 두 분은 석방이 됐고 이제는 이제 국정원의 댓글 공작 책임자들이 구속적부심을 똑같은 곳에 신청했어요. 청구했어요. 이 3차장은 핵심 그 혐의가 외부에 네, 일종의 양지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비들, 국정원 오비들을 활용한 국정원 댓글 작업에 수십억을 지급했다. 거기 책임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난달 18일에 영장이 나왔는데요. 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신광열 부장판사가 과연 이 정도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까지 국정원 3차장이면 원세훈 바로 아래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원세훈 원장은 이미 구속돼 이렇게 수감돼 있으니까요. 3년에 네, 확정. 거긴 이미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3차장이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댓글 공작의 최고 책임자급인데 지금 국방부 전 장관을 석방하자 상관이 석방되는데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 부하는 석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자면 석방됐다고 치면 여기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까. 신광열 부장판사가 사이버 사령부는 최고 책임자들을 석방했고 이제 국정원 쪽도 남아있는 특히 오비들 국정을 은퇴한 사람들 중심으로 꾸렸던 외곽팀에 지급한 돈 혹은 지시한 혐의 이거 가지고 구속된 사람 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르면 오늘 안 느리면 내일 결정이 됩니다. 네, 내일 또 이정열 부장판사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기 중입니다. 네. 참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익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교육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한 바가 있는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폭로인데요. 자신이 20년 가까이 국정원에서 일했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류 전 실장이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교육을 했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너희가 이 정부를 거스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자세로 강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가가지고 왜 정신교육을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이후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자체가 코미디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온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뭐 불렀다라고는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만난 건 사실입니다. 국정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강연하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 간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정신교육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을 전한 것과.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리얼미터 미니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국정원이 모든 수사권에서 손을 떼는 내용의 자체개혁 법안을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이름도 바꾼다고 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지난 18년 동안 써왔던 국가정보원 이름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면 대안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굉장히 낯서네요. 대보원이 되나요? 네. 대정원이 되나요? 뭐라고 약칭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에 과세가 임박했다라는 SBS 보도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에는 여권과 과세 당국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시점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왜 재벌편을 들어요? 국세청 얘기는 2007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얼마 안 돼요.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당은 무슨 소리냐 2008년에 불법 범죄 행위가 확인됐으니까 그 이전 5년 이렇게 되면 이제
몇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세 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조금, 퍼센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세금을 조금 내자고 기간 가지고 여당과 지금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 잘 다루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발리에서 화산 폭발.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 분화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최초라고 해요. 최초로 그 자국민 귀국용으로 전세기를 보냈는데 최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지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가 갔다는 얘기만 하고 그게 외교부에서 직접 보낸 최초의 전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 귀국시키려고. 재밌는 뉴스인데 별달리 보도가 안 되길래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자, 대통령 지지율 한 1~2% 내에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1~2% 이내에 올라가나 내려가나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지만 내용 분석을 해보면 흐름이 좀 잡히긴 합니다. 4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폭 빠졌습니다. 빠질 때가 조금 되지 않나 싶은데요. 1.8%포인트 하락해서 71.2%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오른 23.9%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북한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내렸나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일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27일 월요일에는 72.5%, 28일 화요일에는 70.4%, 29일 수요일 어제죠 71%로 올랐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 화요일 날 약간 내려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예, 약간이 아닙니다. 29일 수요일의 그 구성은 28일 전날 500명하고 당일날 500명 구성인데요. 전날 화요일 날 500명은 69%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는 7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미사일 이제 조금 더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73%로 올랐고 500명분이 화요일 날은 70%대로 69% 69.4%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면은 29일 일간 집계가 71%인데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제 그 나왔던 그 하루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이 그게 아니군요. 예, 이 빠진 것은 오히려 탄도미사일 발사되고 나서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화 사이에 있었던 주요한 뉴스 중에 언론이 많이 다룬 거는 김관빈 맞습니다. 김관빈 제가 쭉 훑어봤는데 그게 가장 크게 김관진 임관빈 그 지난 주 후반에 이제 잇따라 그 석방되는 과정 속에서 주말 또 월요일까지 그 일부 언론 그러니까 주요 보수 언론이죠. 그 속에서 논란을 엄청나게 보도가 확산됐고 죄 없는 사람이 이제 풀려났다는 식의 보도가 보수 매체와 정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거기 노출됐던 뭐 50대 이상이나 혹은 뭐 영남 지역 이쪽에서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역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판사가 죄가 없어서 풀어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 세부 분석을 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는. 50대 이상 그리고 그중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무려 6.7% 정도가 빠졌고요. 보수층에서도 많이 빠졌고 주로 그렇게 보수 매체가 사실상 종편까지 해서 총동원된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네요.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보수층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진보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보면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무려 94.6%가 어제 일간 기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쪽에서는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결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정당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민주당 역시 0.5%포인트 하락해서 51.3%고요. 떨어진 그 지역이라든지 연령은 거의 대통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60대 이상 예. 보수층 영남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2%포인트 상승해서 18.6%이고요. 아마 일종의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논란, 그 보도의 확산, 그 영향을 반사의 이게 아닌가 싶고요. 바른정당은 0.4%포인트 하락해서 5.1%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주 초중반까지 상승세를 거의 7%까지 갔다가 주 후반에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하락해서 1.4%포인트 하락해서 4.7%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의원 논란이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 저도 이제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했습니다.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4.7%이고요. 여전히 이번에는 정의당과 함께 4주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그게 이제 갈등이 계속 보도되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초선 의원들이 그 집단으로 통합 논의 중단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성엽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마저 알려주는 예. 조사는 뭡니까? 예,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을 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그 부결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한우 네. 10만 원 정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예, 설날도 다가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가 이렇게 올리는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기존 35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 규정해야 된다가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황의 인상 찬성이 47.4%가 나왔습니다. 완전 절반으로 갈렸네요. 완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저희들이 이 그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시행이 되었죠. 김영란법이. 그 시행 직전 8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기존의 그 규정을 엄격 시행해야 된다가 59.3%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논란이 되었을 때 그 50, 10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찬성이 49.6%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농축수산품에 한정해서 선물만 10만 원 올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조정하는 여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는 뭐 미용 시술이다 또는 뭐 개인 주택 구입이다 이런 전형 의혹이 있고 수사 중인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되는 이 돈은 해외로 빼돌려진 의혹인데 이제 미국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캐나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두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는. 예.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가 아니라 해외로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네, 입금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정원이 스탠포드 대학 특정 연구소로요. 네, 연구소에다가 돈을 20억이나 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국정원이 그런 이제 물증 하나가 나온 것이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다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더 나오겠죠. 예.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저랑 주진영 기자가 주장만 하던 것이 예. 그때는 사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게 또 하나 나왔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스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세무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에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사는 2012년에 이어서 4년 만에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의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서 이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이 국세청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는 끝냈다.
있다라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 회계 자료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구세청에 관련된 자료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조사예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직후에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라고 12월 9일 직후죠. 예. 직후에 국세청이 갑자기 다스에 대한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것처럼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되면 정권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겠다. 보수 정권으로 싶어서 갑자기 미뤄왔던 일들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당시 정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받아두고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또 빠른 시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세무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하필 이때 세무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끝났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스 쪽에서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 미국 공장 엘리바마 쪽에서 이제 비자금이 움직인 의혹도 주준 기자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좀 이상한 시점에 이상한 타이밍에 세무조사였고 이 세무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후속 기사도 나올 법합니다. 네, 매우 이상한 세무조사다. 여기까지는 해두고요. 다음은요.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무렵에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지금까지 3차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4차례라는 건데요. 어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밝힌 바입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는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래서 숨겼겠죠. 뭐 왜 숨겼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나머지 했다고 하는 장소들은 개소식 센터의 개소식 창조경제인가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죠. 나머지는 청와대. 뭐 이래서 이것만 가지고 공식적인 면담이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번에는 별도 독대를 안가에서 했다는 건데 그래서 숨겼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났던 걸 숨겨오다가 한 번 더 인정하게 된 겁니다. 네, 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관련해서는 다음 달 18일에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뭐 굳이 3번 만났는데 4번째 만나는 걸 안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안가에서 독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때는 무슨 생각하라고 그 바로 직전의 만남은 아마 전후에 그때 만났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은 이때 만났다고 주장했었죠. 법원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정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검이 파악했던 대로 그 전에도 만났다는 게 이제 추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진술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뉴스를 제가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게다가 국세청이 왜 하필 12월 9일 직후예요. 12월 9일이면 그 탄핵안이 가결된 날인데 가결된 당일날 국세청이 갑자기 세무조사 했다는 것도 당일까지는 아니고 그 직후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 시점입니다. 그게 이상하네요. 혹시 미리 국세청이 한번 훑어보고 이런 걸 조심하라고 이런 걸 대비하라고 하려고 그런 건가요? 뭔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OECD 한국 최저임금 법인세율 인상 우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 제목입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는데 국제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건조한 분석만 하기 마련인데 특정 정부의 특정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조선일보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한국 파트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3페이지 중 최저임금 부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구의 소득 형상과 소비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이외 부분까지 확대되는 수출 회복세 그리고 정부 혁신으로 보다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부분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문장 드라이하게 병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례적인 조목조목 비판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은 포맷이고 게다가 한국 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거 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셨네요. 저는 다 쳐다봅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해외에 나온 보고서나 해외 기사나 해외 사례 얘기하면 다 찾아봅니다. 저는. 예.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예. 훌륭하다. 조선일보.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특활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 송금한 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기조실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 등으로 특활비를 추가로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해외 유출 그리고 착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주준희 기자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왔던 바 또 JTBC가 특종을 네, 오래전부터 얘기하는데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사실 영화에 일부 들어있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연이 이렇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말하자면 은퇴를 대비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그 1년인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마음에 들었나 봐요. 2006년이었습니다. 예,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날씨도 좋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고 일종의 거점을 만들어서, 예, 연구원 자격으로 이후 본인의 활동 거점으로 계속 삼으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렸다. 예. 이거 하나 하고 어제 이제 JTBC 보도는 안 나왔는데 캐나다에 가족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있기도 있는데 그 캐나다 쪽으로도 이 빼돌린 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의혹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외교 행랑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저희가 예. 지나간 다음에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럴 때 수행하는 국제원 직원들은 두고 혼자서 캐나다를 넘어갔다 왔다. 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빼돌린 특활비가 혼자 다 착복한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 네,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따져봐야 하고요. 게다가 이제 캐나다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자원외교 의혹 중에 하나인 하베스트 인수. 그건 하나로 뭐 2조 이상 손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혹은 자원외교 의혹 사건인데 그 손해를
그 하베스트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거고요. 예. 그때 그 거래 은행이 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는 것인데 저 뉴스공장에서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농협 210억 투자 사건 그 사기 사건의 거래 은행도 똑같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 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런 돈이 사라지는 의혹이 많았고 의혹 사건이 많았고 은행도 같은 은행이고 원세훈 국장도 캐나다로 그 택할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미국으로 왜냐하면 계좌가 나왔으니까요. 미국으로 건너간 특활비에 대한 의혹이 이제 제기돼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압수수색했는데요. 강남 사무실과 원세훈 전 원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압수수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와 자료 그리고 개인 메모 등이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